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안개 속 판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막판 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그리고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전날인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네. 지금 판세, 전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지역별 판세 그래프입니다. 네, 빨간색이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파란색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판세가 여당이 6곳, 야당이 5곳이 우세하고요. 접전인 곳도 많습니다. 6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판세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7곳 우세, 2곳 열세, 접전 8곳, 새정치는 우세 6곳, 열세 7곳, 접전 4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윤 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금 이제 정당도 이제 자체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정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후보들 차원에서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각 정당들이 이제 판세를 예측해서 내놓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접전 지역 이제 보면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도 8곳이죠. 하고요.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열세가 또 제법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지금 우세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한 지역씩 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격차가 줄어들거나 또 결과가 좀 바뀌기도 하고 혼전 양상인 곳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단순한 이제 평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접전 지역, 혼전 지역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는데요. 많은 곳들이 이제 우세하다, 이런 것들 열세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또 정당이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또 후보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우세 지역, 열세 지역이 서로 엇갈리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혼전 지역이 많으니까 결과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8곳을 접전으로 꼽을 정도로 이번 선거는 안개 속 판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사전투표 투표율 나오니까 여야 모두 좀 엄살을 떨기도 했었고요. 막판까지 치열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형국이죠. 지금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야심차게 안대희 총리 후보자까지 냈는데 결국엔 사퇴하는 지경. 그래서 이제 여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전면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세월호 이후에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공고한 그 지지율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결집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선거도 그렇고 항상 이 부동층이 중요하잖아요. 부동층이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 근데 지금 원래는 여당 성향이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여당을 대놓고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분명하게 또 자기의 의사, 좋아하는 이런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통령 일 잘할 수 있게 그러려면 여당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간 평가라든가 이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야당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 중간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그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야당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세월호 참사 심판론, 반성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 단체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행정을 잘했는지를 뽑아야 될 텐데 정책을 잘했는지를 뽑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전략. 여당 중진들이 피켓을 들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읍소 전략까지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과연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권 성향층 또는 여당 지지자들이 해당 지역의 여당 후보를 자유롭게 지지 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부실했다. 그래서 비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 후보를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제 표출하지 못하는 그 지지가 상당히 제약되고 그래서 예. 여당 후보로의 여권 성향층의 결집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30%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요. 예. 그것은 이제 여당 지지율은 40% 넘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지지하지만 후보는 아직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승패의 관건은 이렇게 지금 부동층에 남아있는 여권 성향층이 여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결집이 되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직 결집되지 않은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이 읍소, 호소 이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격전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최대 관심 지역이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가 이제 최대 접전 지역이라는 데는 이제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그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가 33.8%, 김진표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는 33.3%. 어떻게 봐야 될까요? 0.5% 차이면? 예, 뭐 상당히 예. 접전이었죠. 원래는 이제 남경필 후보가 높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해서 월등한 지지율을 보여왔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김진표 후보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격차를 이제 줄인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70%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기관의 조사, 다른 지역을 보면 부동층이 한 20%였을 때 지금 경기 지역은 30% 초중반대까지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두 후보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인데 남경필 후보는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 김진표 후보는 진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향이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유권자에게는 뚜렷하게 차별성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후보 선택에 좀 고민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층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 선거들을 지켜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새누리당 계열의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 지사가 당선됐을 때도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때 당선된 것이고 딱 한 번 민주당 계열에서 당선된 경우가 있었는데 임창열 지사이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정부 초창기, 그러니까 한 1년 차에 실시된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 접경 지역과 농촌 지역이 많이 있고 또 도시 지역도 도시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수 정당과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이제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패턴대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모양새를 보여줄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퇴를 했어요. 네. 결국엔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예. 근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뭐 지역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3%에서 5%까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이제 야권 단일화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 단일화 효과를 본다고 하면 사실 당락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이 박빙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지도부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그 통합진보당과
그 새정치연합이 이 야합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그런 위기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당날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이 종북 세력으로 이미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북과 야권이 손을 합치면 이제 이 야권도 같은 종북과 같은 편이다 이런 구도를 짜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새누리당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종북 세력과 연대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야권은 새정치연합은 또 반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3%나 5%가 더해지긴 하겠지만 그 더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층이 많이 있잖아요. 부동층이 많이 있는데 그 부동층 중에서 실제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결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통진당과 연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넘어갔을 경우에는 플러스 3이나 5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5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투표함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접전으로 나왔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33.7%,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44.5%로 나왔네요. 다소 격차는 있습니다만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 꾸준하게 송영길 후보가 다소가 높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이 33.7%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대체로 40%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곳도 마찬가지로 유정복 후보에게 아직 결집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 지지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한다면 이제 여당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정국 후보의 상승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충청 지역 출신 원적자들 비율이 한 20%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천 지역에 다른 이제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서가 좀 있는 측면들 그것이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지역에 상당히 큰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 아시안 게임과 또 송도 개발 문제, 또 도심 개발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히 크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 현직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해오던 것을 추진해야지 안정성 있게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송영길 후보 측의 논리겠죠. 유정복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힘 있는 후보가 나서야 이런 큰 현안들을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맞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유정복 후보가 이런 이제 대통령 측근 핵심, 친박 핵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격차 가능성은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을 짚어봤고요. 황보영 기자 이번에는 이제 무소속 돌풍이 불지도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부산, 광주 여야 모두 이제 본인들의 이제 텃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인데요. 마지막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황보영 기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오거돈 후보가 김영춘 후보랑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랑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단일화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서병수 후보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했는데 그 단일화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수치를 보니까. 한겨레 조사에서는 이제 서병수 후보가 33.9, 오거돈 후보가 44.4 다소간의 이제 차이가 좀 벌어져 나왔고요. 광주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지금 부산 같은 지역에는 이전 선거 같으면 뭐 판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광주시장 후보를 보면은 윤장현 후보가 28%,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만 보면은 두 지역 모두 이제 무소속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제 점점 이제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5월 28일, 30일 이때쯤 한 거였는데 그 또 선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 이제 여론이 이렇게 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아까 뭐 저기 인천시장 후보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처럼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서병수 후보가 나섰죠. 예. 예. 근데 이제 서병수 후보가 생각만큼 그 지지도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도와서 잘 해보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친박인 본인이 이 부산시장에 당선이 돼야 부산 지역 발전도 이끌 수 있고 항상 이제 강한 후보 그다음에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오거돈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뭐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오거돈 후보는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당 중앙에 선거를 도와달라 뭐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야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는 것보다는 뭐 뻔히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간판을 달고 나오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광주 같은 경우에 윤장현 후보의 당락 여부에 따라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책 입지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지역에서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우세하거나 또 수도권에서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이기면 이제 야당이 승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어쨌든 그 광주 지역에서의 승리가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이제 뭐 흔들리느냐 유지되느냐, 또 만약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강훈태 후보와 이용석 후보 단일화를 해서 단순 수치상 이제 강훈태 무소속 후보의 우위가 지금 흘러오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떤 가치가 동일했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선거 프레임 자체가 안철수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광주 지역 유권자들이 좀 어떤 안철수에게 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류가 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거 결과를 지금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최근 지도부가 그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광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심 달래기인데 처음에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죠. 밤늦게 아주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급하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시기도 이미 선거가 상당 부분 선거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 부분 진행돼 온 상황에서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시기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안 대표가 세 차례 이상 가서 거기 머물면서 또 뭐 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야당에서 그 비공개로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그 광주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했는데 물론 야당의 입장이지만 예. 야당에서 한 4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계속했습니다. 4차례 정도 이 자체 이제 분위기를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강훈태 후보하고 이용석 후보가 합치면서 거의 더블 스코어였거든요. 40몇 대 20몇 이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제 이 비공개로 한 그 간담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그래서 지금 차이는 뭐 좀 해볼 만하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접전 지역이 참 많은 선거인 것 같은데요. 역시 막판 가장 중요한 접전의 그 쟁점은 투표율이 아니겠습니까? 투표율. 내일이 이제 본투표인데 본투표장에 어느 세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몰릴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전 투표 이제 31일 날까지 했던 30일, 31일 이틀 동안 했던 사전 투표가 아무래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 20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예. 30대는 좀 많이 낮았고, 그다음에 5, 60대는 좀 높은 편에 속했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여야가 각자 불리하다 이렇게 예. 해석을 내놨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20대 투표율이라는 게
그 군인들의 투표가 많았기 때문이지 네, 한 50만 명 정도 되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20대들이 나가서 한 투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다. 거기에다가 30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여당에서는 20대 투표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5, 60대보다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역시 뭐 아까 센터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투표는 사실 5, 60대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전 투표를 보면 그런 군인의 부재자 투표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고 본다면 역시 20, 30대의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40대죠, 40대. 그렇죠. 40대가 그 유권자 수로 봤을 때 가장 많습니다. 88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20, 30대를 합치면 1,400만 명 정도 되고 50대 이상이 20, 30대가 1,500만 명. 예, 그다음에 5, 60대 이상이 한 1,600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4,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40대가 40대가 21.7%로 그렇죠. 가장 40대가 많은 가장 거고요. 많죠. 예. 890만 명 저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40대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제 야당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 세월호 참사로 가장 가슴 아파했던, 누구나 다 힘들어했고 가슴 아파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힘들어했던 분들이 40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40대의 그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는 앵그리맘이라는, 그러니까 엄마들, 특히나 40대 중에서도 엄마들이 그 여당에 대한 이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40대가 어떻게 움직여 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386의 끝세대이고 네. 뭐 우스갯소리로 머리는 야권에 있고 몸은 여권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네. 정도로 뭐 표심이 갈리는 또 세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제 방금 보시면은 21.7% 각 세대 10살 단위로 끊었을 때 비교했을 때 40대 유권자 수가 가장 이제 많은 것이죠. 그만큼 이제 어쨌든 비중 있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표심 변화 가능성이 이제 높은 예. 측면이 있다. 또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뭐 이런 특성들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데요. 40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상 진보, 생활 보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각하는 바에서는 굉장히 진보적 경향, 30대 이제 비슷한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 40대 같은 경우는 가족 부양 의무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녀들 또는 부모들 부양하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에 따라서 어떤 보수적 경향들, 표심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40대들이 최근에 봤을 때는 어떤 우리가 중도적 성향, 중간층적 성향을 보인다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예. 최근 선거들에서는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년이었죠. 박원순 후보가 40대에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출구조사에 의하자면 30%포인트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이제 중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진보적 경향이 좀 많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막판 판세 분석해 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황보영 기자,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